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 87%가 매일 먹는 이 과일, 사실은 콩팥을 천천히 녹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간센터 연구팀이 1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요.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니어 건강에서 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릴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정확히 구분지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건강 가족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지인이나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신진대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만성염증 수치는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60세 이후의 콩팥 기능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콩팥을 쉽게 설명드리면 40년 넘게 쓴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는 미세한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오래 쓴 필터는 구멍이 막히고 찌꺼기가 쌓여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거름망이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 거름망이 피를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거름망이 하나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50대에는 10만 개 정도가 망가지고 60대에는 20만 개, 70대에는 30만 개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름망이 줄어들면 피를 거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사구체 여과율 감소라고 부릅니다. 정상 사구체 여과율은 분당 90ml 이상인데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60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수치가 60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칼륨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너무 많으면 독이 됩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과도한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약해진 콩팥은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칼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피곤하다, 다리에 힘이 없다, 이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칼륨 수치가 6을 넘어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오릅니다. 7을 넘어가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급사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분 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우리 몸에 물이 많으면 소변으로 내보내고 부족하면 재흡수해서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은 이 조절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붓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쉬기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폐부종이 생기면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누워도 물이 폐로 몰려서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노폐물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나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것들을 깨끗하게 걸러내지만 약해진 콩팥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독성이 쌓입니다. 이것을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요독증이 심해지면 구역질이 나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피부가 가렵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콩팥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은 위험해지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우리 시니어 건강 가족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박입니다.
여름만 되면 수박을 한 통씩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원하고 달콤하고 갈증도 해소되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수박은 60세 이후 약해진 콩팥에는 물고문과 같습니다. 수박은 92% 이상이 물입니다. 수박 한 조각만 먹어도 물 한 컵 반을 마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맛있어서 한 조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조각, 세 조각, 어느새 반 통을 다 먹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5컵에서 6컵 정도 한꺼번에 마신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물을 소변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파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아리가 붓고 허벅지가 붓고 결국 온몸이 퉁퉁 붓게 됩니다. 심하면 얼굴도 붓고 눈꺼풀도 무겁게 처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폐 부종입니다. 물이 폐로 몰리면 숨 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헐떡이게 됩니다. 밤에 누우면 더 심해집니다. 물이 폐로 몰려서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개를 두세 개 쌓아서 반쯤 앉은 자세로 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제가 진료한 71세 정미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새벽에 숨이 너무 막혀서 깨어나셨는데 앉아도 숨이 차고 서 있어도 숨이 차서 결국 구급차를 부르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 산소 포화도가 82%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이 95% 이상인데 말이죠. 급히 산소를 공급하고 이뇨제를 투여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그 할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매일 수박 반 통씩 드시고 계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들이 매일 사다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콩팥은 이미 사구체 여과율이 38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박을 매일 반 통씩 드시니 물이 빠지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였던 겁니다. 게다가 수박에는 칼륨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박 100g당 칼륨이 11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수박 반 통이면 대략 1000g 정도 되는데 그러면 칼륨을 1120mg나 먹는 겁니다.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수박 반 통으로 그 절반을 넘게 먹어버리는 겁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특히 위험한 경우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약 중에는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수박을 많이 먹으면 칼륨이 더욱 빠르게 쌓입니다. 실제로 혈압약과 수박을 함께 드시다가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매년 수백 명씩 됩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수박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나고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박은 이제 여러분의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참외입니다. 참외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죠. 달콤하고 향이 좋고 값도 싸서 여름이면 한 박스씩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외는 칼륨 폭탄입니다. 참외 1개에는 칼륨이 약 45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참외 2개만 먹어도 칼륨을 900mg나 섭취하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참외는 하나만 먹고 끝나지 않습니다. 단맛 때문에 자꾸 손이 갑니다. 1개, 2개, 3개, 어느새 4, 5개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칼륨을 2000mg 이상 먹는 겁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 많은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입니다. 칼륨 수치가 5.5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가 켜집니다. 6을 넘어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7을 넘어가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박성호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참외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참외 2개, 저녁에 참외 2, 3개를 드셨습니다. 하루에 4개에서 5개씩 드신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다가 갑자기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도 조금 차고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오셨는데 검사해보니 칼륨 수치가 6.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고 언제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칼륨을 낮추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칼슘 주사를 맞고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여했습니다. 다행히 칼륨 수치가 내려가면서 심장 박동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콩팥 기능은 이미 크레아티닌 수치가 2.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이 1.2 이하인데 말입니다. 만성신부전 3기 단계였습니다. 의사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외를 당장 끊으셔야 한다고, 그리고 칼륨이 많은 과일은 모두 피하셔야 한다고. 그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었던 참외가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 이후로 그 할아버지는 참외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진 콩팥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7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4.2까지 올라가면서 결국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오셔서 투석을 받으십니다. 그때마다 그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참외만 끊었어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참외가 이렇게 위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참외는 당분도 많습니다. 참외 1개에 당분이 10옥 정도 들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참외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혈당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미 약해진 콩팥이 더욱 빠르게 망가지는 겁니다. 혹시 지금 참외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계십니까? 맛있다고 달다고 향이 좋다고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참외는 이제 여러분의 간식이 아닙니다. 콩팥을 녹이는 시한폭탄입니다. 세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는 아침에 한 잔씩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렌지는 칼륨 농축 폭탄입니다. 오렌지 1개에는 칼륨이 23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1컵을 만들려면 오렌지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칼륨이 약 700mg 가까이 들어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판되는 오렌지 주스는 농축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축 과정에서 칼륨이 더욱 진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오렌지 사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을 직접 먹을 때는 1개나 2개 먹고 배가 부르지만 주스로 마시면 그 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잔, 두 잔 마시게 됩니다. 어느새 오렌지 8개 분량을 마신 겁니다. 칼륨을 1800mg 가까이 섭취한 겁니다. 약해진 콩팥은 이 많은 칼륨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고 심장은 위험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오렌지 주스에는 당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 당분이 21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탕 4스푼을 녹여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뇨 환자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높은 혈당은 콩팥의 사구체를 손상시킵니다. 사구체가 망가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면 콩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제가 진료한 65세 최진수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한 병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시판되는 500ml 페트병 제품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자꾸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면 발목이 부었습니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2.3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1.3이었는데 1년 만에 수치가 2배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소변 검사를 해보니 단백뇨도 나왔습니다. 하루에 500mg 이상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콩팥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칼륨 수치도 5.6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 상한선인 5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제야 그 할아버지가 매일 오렌지 주스를 한 병씩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장 끊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오렌지 주스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적은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칼륨 수치도 5.1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가진 콩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할아버지는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며 콩팥 기능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오렌지 주스는 건강 음료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독약과 같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가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매일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이 투석실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키위를 갈아서 주스로 드십니다. 하지만 키위는 칼륨 집중 폭탄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칼륨이 약 31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키위 2개면 칼륨이 620mg입니다. 그런데 키위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 때는 보통 3개에서 4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칼륨이 1200mg 이상 들어있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넘는 양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키위와 혈압약의 조합입니다. 혈압약 중에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서 키위를 많이 먹으면 칼륨이 급격히 쌓입니다. 실제로 혈압약과 키위를 함께 드시다가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이현희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15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 조절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심해지면서 키위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키위 3개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변비도 좋아지는 것 같았고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칼륨 수치가 7.1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 박동이 매우 불규칙했고 언제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칼슘 주사를 맞고 인슐린과 포도당을 투여하고 이뇨제를 사용했습니다. 다행히 칼륨 수치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심장 박동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혈압약과 키위 주스의 조합이었습니다. 혈압약이 칼륨 배출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키위로 칼륨을 매일 1000mg 이상 섭취하시니 칼륨이 몸속에 계속 쌓였던 겁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무섭다고 하십니다. 조금만 늦게 병원에 왔더라면 심장이 멈췄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었던 키위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했던 겁니다. 키위에는 비타민 C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 자체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과도한 비타민 C는 옥살산으로 바뀌고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통증이 오고 결석이 요관을 막으면 콩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혹시 키위를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특히 혈압약을 드시면서 키위도 함께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키위와 혈압약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을 응급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 이 4가지는 오늘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반대로 여러분의 콩팥을 되살릴 수 있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칼륨이 매우 적습니다. 블루베리 100기당 칼륨이 77미밖에 없습니다. 참외나 키위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해진 콩팥에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블루베리의 진짜 힘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파란색을 만드는 색소인데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킵니다. 특히 콩팥의 사구체는 활성산소에 매우 취약합니다. 활성산소가 사구체를 공격하면 염증이 생기고 사구체가 망가집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사구체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실제로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매일 100기씩 12주 동안 먹은 사람들은 콩팥의 염증 수치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가 사구체 여과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블루베리에는 프테로스틸벤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의 미세혈관을 보호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높은 혈당 때문에 콩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는데 프테로스틸벤이 이 손상을 막아줍니다. 당뇨병성 콩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100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블루베리 한 알이 약 1지이니까 하루에 100알 정도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작은 컵 하나 분량입니다. 이것을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면 좋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도 괜찮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안토시아닌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를 살짝 해동해서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우유나 요거트와 섞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블루베리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블루베리를 씹을 때는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씹으면 씹을수록 안토시아닌이 더 잘 방출되고 흡수됩니다.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가 진료한 72세. 김정숙 할머니는 블루베리로 콩팥 기능이 개선된 사례입니다. 그 할머니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4였습니다. 만성 신부전 3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칼륨이 많은 과일을 끊고 블루베리를 매일 100기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 말씀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수박, 참외, 키위, 오렌지를 모두 끊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블루베리 100기를 드셨습니다. 석 달 후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8까지 떨어졌습니다. 염증 수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도 블루베리를 매일 드십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정기검진을 받으시는데 콩팥 기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블루베리가 할머니의 콩팥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과일은 아니지만 콩팥 건강에는 과일보다 더 좋은 채소입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매우 적습니다. 양배추 100개당 칼륨이 170mg 정도입니다. 게다가 양배추에는 콩팥을 보호하는 놀라운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양배추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글루코시놀레이트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설포라판은 강력한 해독작용을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입니다. 매일 피를 걸러서 독소를 제거하죠. 그런데 독소가 너무 많으면 콩팥이 지칩니다. 설포라판은 간과 콩팥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독소 제거를 돕습니다.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인데 콩팥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아서 출혈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이런 출혈을 예방합니다. 양배추 백축에는 하루 필요량의 거의 70%에 해당하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합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요독소가 쌓이는데 이 요독소의 일부는 장으로도 배출됩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요독소를 붙잡아서 변으로 배출합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장이 대신 도와주는 겁니다.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데쳐서 먹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더 많이 보존되지만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생양 배추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데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200지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배추 잎이 서너 장 정도입니다. 이것을 점심과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를 먹을 때는 된장이나 간장 양념을 적게 넣으십시오. 나트륨이 많으면 콩팥에 부담을 주니까요.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양배추를 너무 오래 끓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끓이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파괴됩니다. 길어도 2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살짝 데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진료한 67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양배추로 콩팥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3.1이었습니다. 만성 신부전 사기 단계였습니다. 의사들은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께 마지막 기회를 드렸습니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시면 투석을 늦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과 음식을 모두 끊고 양배추를 매일 200지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물을 적당히 마시고 나트륨을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양배추를 데쳐서 드셨고 저녁에도 양배추 요리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2.7로 떨어졌습니다. 1년 후에는 2으로 안정되었습니다. 투석을 해야 한다던 할아버지가 양배추와 식습관 개선만으로 콩팥 기능을 회복하신 겁니다. 지금도 그 할아버지는 양배추를 매일 드시고 정기검진을 받으시며 콩팥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칼륨이 적고 콩팥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한 완벽한 과일입니다. 딸기 100기당 칼륨이 153mg 정도입니다. 수박이나 참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약해진 콩팥에도 안전합니다. 딸기의 핵심 성분은 엘라그산입니다. 엘라그산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콩팥의 사구체를 보호합니다. 사구체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데 염증이 생기면 쉽게 망가집니다. 엘라그산은 이 염증을 줄이고 사구체를 보호합니다. 또 딸기에는 안토시아닌도 들어 있습니다. 딸기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인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콩팥 세포를 보호합니다. 딸기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지만 키위나 오렌지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딸기 100g당 비타민C가 6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필요량의 60% 정도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양입니다. 딸기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15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간 크기 딸기 10개 정도입니다. 이것을 아침 식후 1시간 뒤에 드시면 좋습니다. 딸기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딸기 표면에는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딸기 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가볍게 헹굽니다. 그 다음 베이킹소다 1스푼을 물에 녹여서 딸기를 5분간 담갔다가 다시 흐르는 물에 헹굽니다. 이렇게 하면 농약이 거의 제거됩니다. 꼭지는 씻은 후에 떼어내십시오. 꼭지를 먼저 떼면 그 구멍으로 농약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딸기는 단독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유나 요거트와 섞으면 엘라그산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생크림이나 설탕도 피하십시오. 당분이 많으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딸기 자체의 단맛으로 충분합니다. 딸기를 먹을 때도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씹으면 엘라그산과 안토시아닌이 더 잘 방출되고 흡수됩니다. 급하게 삼키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제가 진료한 73세 정미경 할머니는 딸기로 콩팥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 할머니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6이었습니다. 단백뇨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딸기를 매일 150집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많은 과일을 끊고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고 염분을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딸기를 드셨습니다. 석 달 후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2.3으로 떨어졌습니다. 단백뇨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크레아티닌이 이 단백뇨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염증 수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도 딸기를 매일 드십니다. 겨울에는 냉동 딸기를 드십니다. 그리고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데 콩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딸기가 할머니의 콩팥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과일은 아니지만 과일처럼 생으로 먹을 수 있고 콩팥 건강에 탁월한 채소입니다. 파프리카는 칼륨이 적습니다. 파프리카 100g당 칼륨이 210mg 정도입니다. 수박이나 참외의 절반 수준입니다. 파프리카의 가장 큰 장점은 비타민C가 풍부하면서도 칼륨은 적다는 것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100기에는 비타민C가 190mg나 들어있습니다. 오렌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칼륨은 오렌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비타민C는 풍부하게 섭취하면서도 칼륨 부담은 적은 완벽한 식품입니다.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는 콩팥의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높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A가 부족하기 쉬운데 파프리카가 이것을 보충해 줍니다. 파프리카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 건강에도 좋지만 콩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해서 콩팥 세포를 보호합니다. 파프리카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간 크기 파프리카가 약 150 정도입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가 있는데 빨간색이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빨간 파프리카를 추천합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씻어서 썰어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씹을 때는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파프리카의 세포벽이 단단해서 잘 씹어야 영양소가 잘 흡수됩니다. 파프리카를 먹을 때 올리브유 한 스푼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파프리카를 썰어서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 드시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파프리카로 콩팥을 개선하신 분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지고 계셨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이었습니다. 당뇨병성 콩팥병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께 파프리카를 매일 한 개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혈압을 잘 조절하고 칼륨이 많은 과일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점심식 후에 빨간 파프리카 한 개를 드셨습니다. 석 달 후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2.4로 떨어졌습니다. 혈당 조절도 좋아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1.8로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도 파프리카를 매일 드십니다. 겨울에도 빨간 파프리카를 사서 드십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을 받으시는데 당뇨병성 콩팥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프리카가 할아버지의 콩팥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시니어 건강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 이 4가지를 오늘부터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과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섭취 시간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후 1시간 뒤에 드십시오. 공복에 먹으면 당분이 급격히 흡수되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식사를 하고 1시간 뒤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었을 때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저녁 늦게 과일을 먹으면 당분이 지방으로 바뀌고 수분이 몸에 쌓여서 아침에 붓습니다. 또 밤에는 콩팥 기능이 낮아지기 때문에 칼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하루 섭취량입니다. 좋은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100기, 딸기는 하루 150기, 양배추는 하루 200지, 파프리카는 하루 1개가 적당합니다. 이 양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더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칼륨이 쌓이거나 당분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2번으로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블루베리 100기를 아침에 다 먹지 말고 아침에 50기, 점심 후에 50기로 나눠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아서 콩팥에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 우유나 요거트와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과일의 항산화 성분은 우유 단백질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블루베리, 딸기 같은 과일은 단독으로 먹거나 물과 함께 드십시오. 우유나 요거트와 섞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과일을 먹을 때 약과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콩팥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먹고 최소 2시간 후에 과일을 드십시오. 과일의 성분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약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소 30번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과일을 급하게 삼키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세포벽이 터지면서 항산화 성분이 방출됩니다. 침과 섞이면서 소화도 잘 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30번이 많아 보이지만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30번 이상 씹게 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 원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실제 환자 회복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성훈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1년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흑빛이었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시는데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 서셔야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3.5, 사구체 여과율이 18, 칼륨 수치가 5.8이었습니다. 만성 신부전 사기 단계로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수박 반통, 참외 3개, 오렌지 주스 1병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또 믹스커피를 하루에 5잔씩 드셨고 라면을 일주일에 4번 드셨습니다. 고기도 매일 드셨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식습관의 총집합이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석 달 안에 투석을 시작하셔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시면 투석을 늦추거나 피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뭐든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수박, 참외, 오렌지를 당장 끊으십시오. 대신 블루베리, 딸기, 양배추, 파프리카를 매일 드십시오.
믹스 커피를 끊으십시오. 라면을 끊으십시오. 고기를 하루 50g 줄이십시오. 물은 하루 1000ml만 드십시오. 그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100기과 딸기 100기를 드셨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양배추를 데쳐서 드셨고 파프리카 반 개씩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수박, 참외, 오렌지는 입에 대지도 않으셨습니다. 믹스커피 대신 보리차를 드셨고 라면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한 달 후 검사를 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9로 떨어졌습니다. 칼륨도 5.3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다리 부종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이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달 후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이 2.5, 사구체 여과율이 28까지 올라왔습니다. 3달 후에는 크레아티닌이 2.2, 사구체 여과율이 38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리 부종은 완전히 사라졌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1년 후인 지금 그 할아버지의 크레아티닌은 1.7, 사구체 여과율은 52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등산을 다니시고 손주들을 안아주시고 친구들과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그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제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다고, 투석실이 아니라 공원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지금도 블루베리, 딸기, 양배추, 파프리카를 매일 드십니다. 나쁜 과일은 절대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 달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데 콩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이 죽어가던 콩팥을 다시 살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과일과 채소도 모든 분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만성신부전 4기나 5기 단계이신 분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콩팥 기능이 매우 나빠진 상태라서 블루베리나 딸기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적다고 해도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단계에서는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과일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둘째,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이미 칼륨이 높은 상태에서는 모든 과일을 제한해야 합니다. 블루베리,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질 때까지는 과일을 완전히 피하시고 의사의 처방을 따르셔야 합니다. 셋째, 당뇨가 심하신 분들입니다. 혈당이 200 이상으로 높거나 당화 혈색소가 8 이상이신 분들은 과일의 당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블루베리나 딸기가 당분이 적다고 해도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혈당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될 때까지는 과일 섭취를 제한하고 혈당 조절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넷째,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조심해야 합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가 약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최근에 의사에게 식단 제한을 들으신 분들입니다. 의사가 특정 음식을 피하라고 하셨다면 그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보다 여러분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의 판단이 더 정확합니다. 건강은 남이 좋다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1년에 2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칼륨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식습관을 조절하십시오. 자, 우리 시니어 건강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콩팥을 녹이는 최악의 과일은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입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이 많아서 약해진 콩팥의 폭탄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서 버리십시오.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 양배추, 딸기, 파프리카입니다. 이 음식들은 칼륨이 적고 콩팥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드십시오. 섭취 원칙을 꼭 지키십시오. 식후 1시간 뒤에 하루 적정량만 2번으로 나눠서
우유나 요거트 없이 30번 이상 씹어서 드십시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정리하십시오. 수박, 참외, 오렌지, 키위를 꺼내고 블루베리, 딸기, 양배추, 파프리카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10년 뒤 여러분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일주일에 3번 투석실에 가는 삶,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를 안아주고 친구들과 웃는 삶,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니어 건강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친구에게, 콩팥이 안 좋은 지인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니어 건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우리 시니어 건강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